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하나 둔 30대 중반 돌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되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저의 얘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직 아이도 어립니다. 저도 제가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고 삶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헤어진 전 남편과 소개로 만나 채 1년도 못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결혼을 아주 서둘러서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결혼을 서두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혼전 임신 때문이었어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지만 번듯한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와 시댁이 평범하게 사는 것만 보고 친정에서는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 관심사가 같긴 했지만요. 어쨌든 실수라 해도 서로 책임질 나이였으니 회피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결혼해야 하는 거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다만 아이로 인해 시기가 앞당겨진 거라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유학까지 다녀와서 직장 생활도 늦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니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너는 왜 연애하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준비도 안 된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하면 얼마나 죽는 소리를 하려고. 너 결혼이 뭐 웨딩드레스 입으려고 하는 건 줄 아니? 아유 정말 엄마는 속상해 죽겠다. 더워 놀기도 놀고 할 일이 많은 애가 벌써 엄마 되겠다고 결혼을 해? 엄마 속상해하지 마. 나 잘 살게. 뭐 늦게 결혼하면 잘 사나? 계획대로 딱딱 결혼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생긴 애를 어찌할 수도 없는 거고. 엄마가 결혼 반대하면 나 미혼모로 애 낳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미혼모라니 너는. 엄마 무섭게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 일단 집에 인사나 시켜라. 엄마는 포기다 포기해. 네가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니. 아무리 엄마가 투자하고 돈 들여놓으면 뭐해. 이렇게 날려면 애가 져서 결혼을 한다니. 엄마가 진짜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엄마는 제가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저에게 살면서 결혼은 인생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만은 결혼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여행 다니며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나중에 함께 하고 싶은 짝이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굳이 억지로 짝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냥 엄마의 꿈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실 음악을 하셨는데 아빠와 빨리 결혼하게 되면서 꿈을 접어야만 했던 사연이 있으세요. 저희 아빠는 의사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집안이 잘 살았어요. 동생은 아빠와 같이 치과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 의대 재학 중이에요. 저는 의일 쪽을 전공했고요. 저희 집은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시지는 않으셨어도 하고 싶다는 거나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 분야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유복한 가정환경 덕에 대학 시절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회사에도 막 입사를 해서 막 저의 꿈을 펼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제가 너무 아까우셨을 거예요. 남편이 인사하러 왔을 때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면 어쩌냐고 야단을 치시긴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했지만 결혼해서 잘하겠다며 얼마나 싹싹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엄청 저에게 적극적이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를 것처럼 행동하길래 저는 원래가 여자에게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두세 번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저를 좋아하는 티를 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부모님이 놀라신 탓에 약간의 타박은 있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부모님은 사위 대접을 잘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는 안 내셨던 엄마가 나중에는 사윗감이 눈에 안 찬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엄마는 김서방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또 왜 그래? 사진으로 볼 때는 인물도 좋다며. 직업도 그 정도면 선자리 줄 선데. 우리 집 와서 쩔쩔매고 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내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트집이 잡고 싶은 거야. 엄마는 보면 딱 알아. 가만 보니까 얼굴이 뺀질하니 여자도 꽤나 꼬이게 생겼고 돈도 좀 쓰게 생겼더라. 술도 좋아하지? 노는 거 딱 좋아하게 생겨서 아무래도 결혼하면 우리 딸이 힘들겠다 싶네. 엄마는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어찌한다고. 전혀 안 그래. 술 좋아하는 건 맞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잖아. 엄마, 어차피 나 결혼해야 하고 우리 아이 아빠 될 사람인데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될까? 엄마에 비해 아빠는 저 결혼하는 걸 받아들이고 마음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귀한 큰딸 혼전 임신하게 한 사위가 마냥 예쁘지만은 않으셨는지 처음부터 사위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타박하실지언정 남편에게 기분 나쁜 언사를 했다고는 딱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정보다 더 큰 산이 바로 시댁이라는 산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이 책임질 짓을 했으니 저를 반겨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기대는 처음 만났을 때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어머니 얘기는 남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말 없는 분이셨고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좀 많이 드센 성격이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어머니랑 똑같이 저를 옆에서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반겨주시길래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시어머니는 태정을 싹 바꾸시고는 저에게 엄청난 악담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들한테 듣자니까 너희 집이 잘 산다며? 그걸로 우리 아들 꼬신 거니? 어떻게 합길 창창한 우리 아들이 이런 일로 발목을 잡혀? 너 말이야. 일부러 그랬지. 우리 아들 명문대 대기업 다녀서 너네 집 아니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장가 보낼 수 있었어. 너네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사위로 가져가니 그만큼 우리한테 해줘야 할 거다. 창창한 남자 앞길을 결혼으로 주저앉혀. 나 참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암튼 너 지켜볼 테니 앞으로 잘해. 우리 오빠가 연하는 줄 몰랐네요. 아니 언니 만나기 전에 분명 어디 학교 교수라는 여자가 분명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결혼을 하게 돼서 진짜 까무라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오빠가 속도 위반이라니 진짜 웬일이래. 우리 오빠한테 뭘 얼마나 잘 보였길래 저 여자 좋아하는 인간이 애를 가졌다고 단번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 서슬퍼런 말에 벌벌 떨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의 저 막대 먹을 소리는 또 뭘합니까? 예비 올케가 온 자리에서 자기 오빠가 저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다는 둥 여자를 좋아한다는 둥 하는 얘기가 적절한가요? 두 사람 공격에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대답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 어머니는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는 티 내지 말어. 결혼하겠다는데 뭘 어쩌겠니? 애까지 가졌으니 결혼은 해라. 나도 아들을 이렇게 계획 없이 갑자기 보내는 거 서운해서 싫은 소리 좀 했어. 나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니. 지금 들은 말은 일단 모른 척하고 그 애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말귀는 알아들어 좋구나. 어쨌든 나도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너한테 월급 다 가는 게 서운해서 그래. 때 되면 알아서 내가 장가 보낼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어찌 보면 네가 인신공격으로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은 거야. 알겠니? 그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이미 생긴 아이를 혼자 기른다거나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었고 저 혼자 자신도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저 배부르기 전에 결혼시킨다고 상견례도 빨리 하고 결혼 날짜도 빨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저는 저를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준 부모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임신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훨씬 조건도 못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런저런 결혼 준비를 다 도맡아서 하겠다는 건지 시댁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은 몰래 3년 후에나 장가 보낼 생각이어서 우리가 결혼 준비랍시고 해놓은 게 없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듣자니까 사돈댁이 넉넉하시다면서요. 그럼 애들 집 좀 어찌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 전세도 좋고 자금은 더 좋고요. 임신만 안 했어도 이렇게 급하게 아들을 장가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셔요. 형편이 안 되신다 하니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얼른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민이 배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러야죠. 차라리 결혼식은 나중에 애 낳고 천천히 하는 게 어떤가요? 몇 달 후면 벌써 배가 대여번에 표신할 텐데요. 그 돈 아껴서 애들 쓰라 하고 혼인신고 먼저 하게 하면 어떤가요? 우리 시댁에서는 차라리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또 제대로 결혼식을 치러주고 싶으셔서 살짝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부모님 의견대로 결혼식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해드리는 걸로 했어요. 남편 출퇴근 용이한 동네로 친정에서 6억대 아파트 해주셨습니다. 제가 돈을 보태려고 했는데 엄마가 애 낳으면 당분간 직장도 쉬어야 할 테니 그때를 위해 비상금으로 쓰라고 전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아는 시댁에서는 아들 결혼하는 걸로 무슨 한몫을 잡으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친정에서 해주는 집을 당연히 공동명의로 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이미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다시 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요구는 제 선에서 일단 잘 말씀드려서 내쳤어요.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명의를 달라는 말이 어디 가등키 나은가요? 제가 아무리 시댁이 무서워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움찔하시더라고요. 아마 되든 안 되든 찔러나 보자는 심보셨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1, 2억의 작은 돈은 결코 아니잖아요. 툭 하면 결혼해서 자기들 용돈 한 달에 얼마 줄 것인지부터 의사 집안 며느리 자랑했으니 자기가 아들 장가 보내면서 민크 코트 하나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찍어보낸 코트 가격이 무려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명품 브랜드 예물 반지로 해달라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깨갱하시면서 나중에 결혼해서 무조건 자기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황당했던 요구는요. 신혼빚을 예단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내가 민크 안 받는 대신 예단은 다른 걸로 차라리 받으려니까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려. 너희 친정에서 솔직히 돈 2천만 원이 뭐 돈이니? 내가 2가지 다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네 신혼 학자금 대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나 좀 갚아줘라. 친정에도 말 못할 어머니 요구였죠. 다행히 이건 남편 선에서 안 갚아주는 쪽으로 해결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래도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싹 달라졌지만요. 그때 저는 왜 결혼 접을 생각을 못하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 정말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급하게 하고 저는 몇 달 후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직장은 당분간 휴직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이라는 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결혼했대도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잘 살 부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가만 보니 그다지 가정적이거나 여자에게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살림 도와주는 것, 육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와이프 힘들 때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에 살던 생활 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저와 아이에게는 소홀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어요. 저는 아이 때문에 남편과 각방을 쓰기도 했고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일부러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욕구불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린아이 키우는 부부들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일반적으로 다들 겪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까웠으니 망정이지 아마 엄마가 옆에서 아이 보는 거 안 도와줬으면 빼박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엄마는 제가 혼자 아이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거 봐라, 내 말 맞지? 이런 소리는 또 막상 하지 않으셨어요. 기왕에 결혼했으니까 어쩌겠나 하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앞에서는 절대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필 남편이 그 무렵 승진을 했는데 많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해외 출장이 그렇게 잦은지 솔직히 우리 남편은 우리 애 예쁘게 크는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아이 첫돌 때도 남편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돌잔치도 못 해줬어요. 물론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건설 쪽 기업이니 당연히 해외 일정 많은 건 이해했어요. 그렇게 1년 중 6개월을 나가 있을 거면 차라리 주재원으로 나가서 살아도 될 터인데 꼭 자기 혼자서 나가기를 고집했어요. 그래서 새돌 때까지는 정말 많이 싸우긴 했습니다. 당신은 왜 매번 집에 중요한 일 있을 때는 꼭 출장을 가? 아니, 우리 딸 크는 거 아깝지도 않아? 한창 일할 나이에 남자가 직장 일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야. 나라고 매번 해외로 지방으로 다니고 싶겠어? 지금 바짝 힘들면 나중에 좋은 날 온다니까. 그리고 다른 나이 드신 부장님들이 힘들어서 내 보직 업무는 하지도 못해. 내가 적임자님 회사에서도 내가 혹사당하는 만큼 승진 더 빨리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힘들다는 말 그만하고 조금만 참아. 내가 우리 가족 좋자고 이러지 나 혼자 달살자고 이래?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라면서 제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부가 떨어져 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부부 사이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해외 출장이 잦은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 크면서 이렇게 가끔 떨어져 생활하는 것도 좋다 싶었는데 문제는 무심한 남편보다 더 저에게 호되게 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저를 우습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미워하신 이유가 혼전 임신으로 자기 아들 발목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점차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무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무슨 호구라도 잡은 양 뜯어먹을 생각만 하시니 저야말로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매번 우리 친정에서 보내주시는 선물을 다 받아 챙기시면서 우리 집에는 꽃감 한 개라도 보내신 적이 없어요. 명절에 시댁 가면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도 안 해요.
음식 나르는 거, 설거지까지 애 없고 제가 다 하고 수저 세팅이라도 하라고 하면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십니다. 아, 너는 왜 신랑한테 그런 걸 시켜? 너는 친정에 잘 산다고 얼마나 공주같이 자랐으면 시집 와서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냐? 너 살림 가르치려고 일부러 너 기본부터 시키는 건데 그걸 날름 네 신랑한테 미뤄?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드네야? 한다고 해도 네가 뜯어말려야지 어디 남자한테 수저를 놓으라 그러니? 어머니가 이러시면 남편은 당연한 듯 어머니 말에 반발하지 않았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도로 들어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못 살았습니다. 결혼 전 늦게 결혼은 잘 살진 못해도 자식들에게 손 벌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시댁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에게 돈 없다는 소리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항상 아쉬운 소리 하시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시지만 한 번도 갚아주신 적은 없고 유야무야 넘어가셨어요. 한마디로 주시는 건 콩알도 없었고 심지어 손주려고 예뻐라 하셔도 돌반지 하나 받은 적 없습니다. 남편이 처가에 잘하는 것도 아니라 예쁜 구석 없고 내가 시댁에 왜 이리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돈 빌려달라고 하실 때마다 안 갚을 거 뻔히 알고도 매번 속아드리고 돈 열심히 가져다 드렸어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다 하시면 주문해드리고 아들 바쁘다고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영양가 없는 수다 떠시는 거 다 들어드리고 이 정도면 받은 거 없는 며느리치고 잘한 거 아닌가요? 결혼 이후 시어머니에게 좋은 말 들은 기억은 아이 낳고 수고했다는 말이 다였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노후 대비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베풀 여유 없는 부모를 가진 건 남편 잘못은 아니고 시부모님이 그간 살아오신 인생은 모르지만 돈이 얻고 싶어서 없진 않았겠죠. 가끔 돈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염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만약 제가 그런 부모 밑에 컸다면 나였어도 내 부모가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내가 여유 있는 부모님을 만난 건 순전히 운일 뿐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은 아니니 남편 또한 가난하고 염치 없는 부모를 만난 건 남편이 잘못한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에 어머니가 돈을 자주 빌려가셔도 안 받을 생각으로 드렸던 겁니다. 저도 결혼 초반에는 마음을 좋게 가지려고 했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친정엄마에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써 좋게 가지려 했던 마음을 바꿔먹게 된 계기가 바로 남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였어요. 저는 남편과 몇 년간 살면서 무심하게 변한 모습에 서운하긴 해도 늘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딴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독 베트남으로 출장이 잦았어요. 남편 회사 해외 지사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웠을 때 어쩌다가 본 컴퓨터에서 저는 남편의 비밀을 알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어떤 여자와 나눈 대화를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저장해 놓았더군요.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여직원과 정불이 났고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을 전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출장 나갈 때마다 그 여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했더라고요. 이건 외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줄곧 우리 가족을 위해 잦은 해외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외 출장이 전부 공적인 일 때문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해외를 갈 때마다 바람을 피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그때부터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레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남편은 한 달이 멀다 하고 해외도 가고 지방도 갈 때라 남편이 집을 비운다는 날짜를 체크하고 몰래 남편이 쓰는 카드 대금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공인인증서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제가 노트북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했어요.
남편의 카드와 통장은 판도라의 상자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이제껏 왜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 전부터 쭉 여자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카드 영수증에 남은 외도 흔적이야 뻔하죠. 그 여자가 한국에 나오면 저와 간적 없는 숙박업소, 그리고 관광지임이 틀림없는 여러 장소에서 쓴 술값, 식사값, 출장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워놓은 게 아니라 그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돈 쓴 내역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는데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사람을 써서 남편 뒷조사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편은 그동안 출장의 절반은 남편 회사 해외 지사가 있는 베트남에서 거의 딴살림을 차렸더군요. 그것도 갓 입사해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새파랗게 어린 년과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버릴까 하다가 아이를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다시 우울한 마음이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저의 믿음을 저버린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정하지 않아도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도 시댁이 저를 호구 며느리 취급하며 바라는 것만 많아도 다 참았는데 다른 여자라뇨. 어떻게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도라는 건 너무나 큰 상처를 배우자에게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파할 시간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증거를 모아 이혼소송을 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요즘 상간녀 소송은 정황 증거로는 안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모르게 그 사람 동선을 체크해가며 외도 때문에 지출한 돈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증거를 모으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운 인간들은 저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이혼을 재촉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요즘 신우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에게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푼돈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날 남편이 딴살림을 차렸다고 폰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할 말이라는 게 글쎄 어처구니 없게도 신우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얻어달라는 말이었어요. 예, 너 우리 딸 결혼하는데 집 하나 해줘야겠다. 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아가씨 집을 해주려고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저한테 몰라서 물어? 요즘은 남자가 꼭 집을 해오는 세상이 아니잖아. 우리 딸이 시댁 가서 기죽지 않고 살려면 아예 집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위가 글쎄 중학교 선생이란다. 선생 며느리 얻고 싶다고 글쎄 우리 딸을 엄청 반대했대. 우리 딸 무시 못하게 내가 집 한 채 떡하니 해준다고 했더니만 그제야 글쎄 꼬리를 내리더구나. 나는 의사 집안 며느리 있다고 큰 소리 좀 쳤어. 어찌 너 친정에 도움 좀 받을 수 없겠니? 어머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뭐 돈을 쉽게 버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동안 제가 해드린 돈도 많은데 집이라뇨. 예, 너희 친정은 통장에 10억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친정 엄마한테 부탁 좀 해봐. 신우이 집 해주면 며느리 대우 제대로 받는다고 해. 그럼 엄마가 해주시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전혀 거리낌 없이 집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그 말 듣는데 알겠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는 시댁에 돈 퍼다주는 호구였구나. 애 낳고 지난 몇 년간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하실 때 도와줬던 일들이 이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나한테 고마움이란 일도 없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의 바람을 폭로하는 건 그만두었어요. 제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철판을 걸고 어머니에게 신호이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죠, 어머니. 제가 한 5억까지는 마련해 드릴 테니까 아가씨 집 얻어주세요. 그 정도는 친정 도움 없이 제 돈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잔금날 제가 보내드릴게요. 계약금 정도는 어머니가 하실 수 있죠? 어머, 정말. 역시 돈 많은 집 딸이 며느리라. 좋구나. 너무 좋아. 알았다. 내가 우리 수연이한테 파던 아파트 당장 계약하라고 할게. 계약금 정도야 충분하지. 고맙다. 고마워. 어머니, 대신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여윳돈 함부로 준다고 하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잔금 드리고 나서 남편한테는 천천히 얘기할게요. 어머니 절대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알았다. 나 그때까지 입에 지퍼 꽉 채우고 있으마. 5억이라니. 아이고, 근심이 한 방에 해결됐구나. 우리 아들이 알고 나서 혹시나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편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장 춤이라도 출 듯이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물론 그 돈을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가씨와 서둘러서 집을 계약하신 듯 했어요. 제가 이혼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언제 날짜로 잔금 치르기로 했다며 문자를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즈음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 준비를 맞춰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딴살림 차렸다는 집 주소도 이미 알아냈고 회사 감사 부서로 보낼 투서도 전부 준비해 놓았어요. 남편은 물론 그때도 집에서 한 달의 절반만 들어왔고 거의 출장 핑계를 대며 바쁘다고 하는데 아주 연기력이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저 말을 믿고 몇 년을 속았다니 참 우프더군요. 어머니는 잔금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돈 마련이 확실한 거냐며 확인 전화를 하루에 5-6번은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잔금날 정확하게 계좌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역시 잔금 전날까지 마지막 확인을 하시길래 걱정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뒷전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서 출장을 또 간다길래 그러라 했는데 별말 없는 걸 봐서는 어머니가 철저하게 비밀로 했더라고요. 잔금날 아침부터 어머니는 전화를 10대번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잔금 확실한 거지? 부동산에 올 필요 없어. 그냥 이따가 시간 맞아서 돈만 보내면 된다. 확실한 거지? 네네. 어머니가 이따가 11시에 부동산에 가신다고 했죠? 시간 맞춰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감돈이라 내가 가슴이 다 조마조마하는구나. 너만 믿고 있을게. 이따가 전화할 테니 그때 보내라. 저는 부동산에 올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간 맞춰 어머니가 잔금 치러러 간다는 부동산에 보낼 서류를 챙겨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와 남편의 분류를 응징하기 위한 상간녀 소송 소장 2가지였습니다. 저는 신우이 신혼집 잔금 대신 이혼 소송 서류로 한 방 먹일 계획이었거든요. 퀵서비스 기사님에게 시간에 맞춰 배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집에서 남편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니 남편 짐도 그날 전부 빼서 시댁집으로 보내버리려고요. 시간이 얼추 흘러 11시가 되었나 싶었는데 바로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받아보니 예상했던 대로 시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잔금을 보내랬더니 왜 너 이혼 소장을 보내는 거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너 이 집 잔금은 치러줘야지. 나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 셈이야?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짓을 해서 이혼하는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신가 봐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요. 글쎄 오래전부터 바람나서 해외까지 진출해 딴 살림을 차렸답니다. 이 와중에도 잔금 걱정이라뇨.
어이가 없네요. 잔금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 애초에 그 돈 붙일 생각 1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아들 때문에 제가 당한 고통의 일부라도 좀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애써 화를 누르고 저를 달래더군요. 어머, 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딴살림을 차려? 그게 정말이니? 확실한 거야. 제가 보낸 서류 잘 읽어보세요. 남편 놈이랑 바람 피우년이 누군지. 딴살림을 우리 딸 돌 전부터 차리고 아주 신나게 둘이 해외에서 부부 행세를 했던데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드님께서요. 제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미쳤다고 아가씨즘을 해줘요? 어머니 같으면 그러실 수 있어요? 계약금 배상하시던지 능력 되시면 잔금 잘 치러보세요. 저는 오늘 이후로 어머니 아들 내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그동안 저한테 받아가신 돈도 뱉어낼 준비하시고요. 아이고 일단 진정해. 너희들이 이혼한다면 내가 굳이 말리지는 않으마. 그래 남자 바람 그건 당연히 열받지. 그래도 애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시간을 두고 고민할 일이지 홧김에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잔금은 이건 네가 해주기로 한 거잖아. 어? 안 그럼 내가 계약금 3천 넣은 거 다 날린다. 부탁할게. 잔금은 내가 갚으라고 할 테니까 제발 보내줘. 내가 이놈의 자식 두들겨 뺏어라도 그 바람났냐라고 청리하게 하마. 어?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다른 여자랑 같이 살던 놈 저는 못 받아줍니다. 잔금 알아서 치르세요. 오늘부로 저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할 말을 다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지랄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충격으로 부동산에서 실신을 하셨다나요? 보나마나 쇼인데 참 애쓴다 싶었습니다. 언니, 지금 이게 무슨 난리예요? 언니 하나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 곤란하잖아요. 우리 엄마 지금 충격받아 쓰러졌어요. 언니 어떨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해주기로 한 건 해주세요. 언니한테 우억 큰돈도 아니라면서요. 어머 아가씨, 저한테는 10만 원도 큰 돈이고 1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돈 많다고 5억이 우습나요. 가만 보니 그동안 제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네요. 저는 그 돈 드릴 생각 없네요. 어디 남한테 5억을 달라고 생떼를 써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날은 전화통이 아주 불이 난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전화한 것도 모자라 남편도 가세했어요. 아마 시모 연락이 갔겠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굉장히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는 아마 싹싹 빌라고 했을 거예요. 5억을 어떻게든 받아내려면 그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역시나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면서 뻔뻔하게도 다 정리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최근에 다 정리하려고 했어. 왜 사람 뒷조사를 해서 쓸데없는 걸 알아내서는 집에 이 난리를 만들어. 설마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나 혼내려고 이러는 거 다 알아, 여보.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혼은 물러주라. 어? 그리고 우리 동생 좀 살려줘. 엄마랑 동생 지금까지 잔금 안 하면 계약금 달린대. 당신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를 주절거리더군요. 제가 마음이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입에 발린 소리로 어떻게든 이혼은 피해보려 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남편은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고. 세상에 가족도 아닌 남이 돈 5억을 미쳤다고 해줘. 돌지 않고서야 말이 되니. 당신은 나를 몇 년 동안 기만하고 속였어. 근데 뭐? 정리? 들키지 않을 자신 있다고 둘이 문자질하는 거 나 이미 다 봤거든? 나는 돈 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해주면 되겠네. 당신 동생이잖아. 아, 근데 나 위자료 줄 돈은 있니? 아마 꽤나 두둑하게 준비해놔야 할 거야. 나 정말 소송 제대로 할 생각이거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정리한다는데도 1억이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대신 오늘은 당신이 그 돈 좀 나 대신 넣어줘. 그래야 내 동생 결혼할 거 아니야. 그 집에 이미 우리 쪽에서 집 얻어준다고 다 마련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잃어버리면 내 동생 파혼이야, 파혼. 어머, 잘 됐네. 당신은 이혼, 당신 동생은 파혼. 거지근 성이는 집구석 참 꼴보기 좋다. 주제 남치게 살게 해줬더니만 당신은 바람 피우면서 꼴값 떨고 당신 엄마는 돈도 없으면서 집 해준다고 허세 부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 바람 피운 사실 알고 받은 고통에 비하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심정은 그 10분의 1도 안 될걸? 아마 앞으로 점점 고통스러워질 테니까 각오나 해. 당연히 저는 그날 잔금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계약금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난리가 났죠. 자기 오빠가 지은 죄가 있으니 차마 저에게는 전화를 못하고 남편을 들들 볶았나 봅니다. 남편은 이틀 후에야 부랴부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자기 짐이 전부 빠진 걸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나가라 했습니다. 동네 시끄럽게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 당신 본가로 그쳤으니까 거기서 살던지 아니면 그년하고 계속 베트남에서 살던지 마음대로 해. 아마 회사에서 당분간 고쳐는 치러야 할걸? 내가 당신이랑 바람 피운 년 신상까지 전부 당신 회사로 보냈으니까 잘 해명해봐. 직원 둘이서 해외까지 가서 놀아난 거 소문나면 참 꼴 좋겠다. 아참, 온 김에 내 차 키도 놓고 가고. 그건 당신 차 아닌 거 알지? 당신 정말 왜 그래? 회사에는 왜 보내서 사람 망신을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당신 애 낳고 당신 집에 놔두라 애쓴 사람한테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니? 당신이 한 짓 잘 생각해봐. 저는 남편을 그 길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소송 6개월 만에 부부 사이를 끝냈어요. 중간에 시누이가 파혼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네요. 물론 소송은 제가 이겼고 남편에게는 위자료와 그동안 시댁에서 저에게 가져간 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도 받았고요. 남편은 소송 중간에 회사에서 곤욕을 치렀다고는 합니다. 내연녀도 해외 근무 종료하고 한국 본사로 불러들여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찐사랑이라면 안 헤어지고 잘 만나겠죠.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 잘 사는지는 두고 볼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남편이랑 같은 수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끼리끼리니 결혼했겠죠.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가정에서 적어도 제 역할은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똑똑지 못한 건 알지만 저를 속인 사람이 더 잘못이지 제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똑똑하게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 못 알아본 저를 답답하다 하시기보다는 응원의 댓글을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리며 저의 이혼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